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기술사 곽영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이번에 시험에 그래도 합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련이 남으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3교시 끝나고, 아니, 빨리 가야지.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해야지. 아니면 앉아 있어봤자 괴롭겠다. 그런데 당락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되게 못 봤는데, 나머지 900명이 나보다 못 보면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종 땡 칠 때까지 끝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도망갈까 하고 조금 마음먹었던 분들 앉아 계셨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실 겁니다. 예. 자, 130회 이제 저희가 4교시를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6문제인데요. 이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익숙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답을 요구한 걸 보니까 그냥 평범한 문제들이 또 아니었어요. 어디 화재보험협회에서 이렇게 해왔다든지 아니면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했을 때도 물론 기본 점수는 주지만 출제자가 의도했던 것들은 그런 좀 광범위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좀 더 점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교시를 이제 푸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미련을 버리고 4교시의 마지막까지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업무 중단으로 인한 리스크, 데이터 센터의 화재 관련 손실 발생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거 저희가 기억나는 게 그때 카카오 한번 중단 사태 있었죠. 예, 거기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뭐 병원에서든지 많았는데 별로 소문이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생활 밀착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좀 그런 문제 생겼는데 이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안 돼도 이제 굉장히 핸드폰 두고 온 듯한 느낌 막 그런 거 들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정부에서도 직접 관여를 해서 진상조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개 사설 데이터 센터인데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데이터 센터의 화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한 뭐 정부 기관이나 개인적인 국민들이 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 문제가 그래서 나왔고요. 기업체의 업무 연속성, 국민의 정보 서비스 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정의를 본다면 정부 및 기업의 방대한 정보 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 및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정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한다 이런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화재보험협회에 나온 자료예요. 거기에 나온 데이터 센터 방화 기준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전산실 있고, 기계실 있고, 통신장비실, 중앙감시실,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실, 무정전 전원장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뭘 이용한 거죠?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뭐 공통적인 특징이다 보면 다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열 많이 나는 건 어떻게 항상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뭐 에어컨 틀고 중앙에서 틀어주고 개별 에어컨 설치하고 굉장히 특히 더운 여름에는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화재 요인들이 되어 있고요. 업무 중단으로 한 리스크, 이건 뭐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정부 관리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국가 중요 정보 손실로 인해서 재난 및 전시 위기 대응 마비가 될 수 있다. 또 생활 밀착형 공공 데이터 서비스 공급이 중단된다. 이거 생활 밀착형 공공 데이터 서비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 법령 자료 다 이렇게 검색하시잖아요. 그 데이터가 다 어디에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색하는 각종 모든 것들이 특히 이렇게 공공 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버스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가 언제 오나 이것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기업체의 대국민 서비스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고요. 카카오 택시 콜 받기 힘들어요. 예. 매장 결제도 안 돼가지고 컴플레인이 있었죠. 또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함, 모바일과 PC 버전 접속이 원활치 않고 각종 전자메일, 트위터 등이 어렵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했던 거고요. 화재보험협회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업무 중단 리스크가 데이터에 네트워크 영향을 주고 서비스 중단, 뭐 이게 있고요. 데이터 센터 자체의 금전적 손실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이용 불구로 인해서 더 심각한 재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백업을 한다든지 긴급하게 복구한다지만은 업무 연속성을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파괴된 설비가 유일무이한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럴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되겠죠. 유사한 장치가 너무 멀리 있거나 기존 데이터 처리 부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자연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데이터 센터가 피해를 입었다. 또 보안 문제로 외부에서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 전산 장비가 화학 플랜트 등 산업 공정을 직접 제어하는 경우, 뭐 단어들이 다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이런 거를 저희한테 풀라고 낸 거예요. 사전에 공부하지 않았으면 쓰기가 좀 어렵겠죠. 데이터 센터의 화재 관련 손실 발생 요인, 저희가 질문한 내용의 한 가지죠.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으면 열로 인해서, 연기로 인해서, 지원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열에 의해서 발생하면 온도가 상승하면 데이터가 손실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또 수손 피해가 있고, 하드웨어가 가열되면 부식성 가스, 설비가 손실되는 거고요. 연기가 발생했을 때 이 연기가 청정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를 직접 침입하면요, 설비가 손실돼서 쓸 수가 없어요. 또 지원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전원이 차단되고 서비스가 중단된다. 뭐 UPS라든지 각종 전원 공급 계통이 사고를 입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손실 발생 요인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는 이제 24시간 동안 가동에 의해서 장비가 과열된다. 데이터 센터 외부로의 연소 확대로 인해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액세스 플로어 하부 공간 있죠? 액세스 플로어 하부 공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가연물이 누적됐다든지 미사용 케이블이 방치됐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또 계속 강한 기류가 있죠? 기류가 강해요. 계속 환기하고 냉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화재 확산이 훨씬 빠르죠. 데이터 센터 방화 대책 내용 쭉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개요 부분에 했던 NFPA 75에서 화재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가스계 소화 설비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재 방지 3단계를 이렇게 레벨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NFP는 클래스, 레벨 이런 걸 잘 하죠. 그 이유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 뭉뚱그려서 이렇게 조심하자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두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그래서 작업자와 건물 자체 레벨 1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에는 데이터 센터 실내 화재. 그리고 레벨 3에서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레벨을 구분해 가지고 소방 설비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산 실내 공기 우편 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뭐 열복도와 냉복도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장비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세스 플로어 하부에서도 기류가 함께 흐르죠. 흘러서 이제 계속 냉각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게 이제 다 공기우편 감지기 다 흡입구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정하는 임시소방시설. 이거 또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임시소방시설이. 그 전부터 있는 것도 왜 나왔을까요? 2017년부터 있었는데. 개정이 됐죠? 3가지가 늘었죠? 근데 화재안전 기준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언제부터 시행돼요?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죠? 요거를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알고 있느냐. 개정된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4가지로 해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임시소방시설이. 그래서 3가지를 더 늘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 아닌가. 사실 임시소방시설 현장 점검 나가면 다들 잘 설치해가지고 뭐 과태료 맞고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없기는 뭐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걸렸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설치를 안 하는 데는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팀에 물어봤더니 토목 작업할 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토목 작업할 때 뭐 땅만 파는데 무슨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차수벽도 세우고 또 안전 하다 보면 용접도 하고 뭐 목재도 있고 또 장비용 기름을 또 쓰잖아요. 석유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화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설치해요? 소방이 착공되면 그때 설치하고 주차장 어느 정도 서포터 이거 다 제거하고 동발이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설치하죠. 시기가 늦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언제 제거해요? 언제 이게 철수해요? 임시소방시설을. 대부분 이제 그 골조 마감되고 내장재 설치하고 어느 정도 인테리어 뭐 되면 그때쯤 이제 거의 사용을 해요. 왜 사용을 안 해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되어 있지, 뭐 간이 소화장치 설치되어 있지, 걸리적거려. 그러니까 다 치워버려요. 근데 불은 또 언제 나요? 그때 나요. 그 건축에서 잡철들이 용접하다가 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의도하는 문제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결론에다가 또는 계획에다 써줘야 돼. 그래야 똑같이 쓴 사람하고 이런 문제점을 아직도 안고 있구나 하는 분하고는 차별이 있겠죠.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렇게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 등 방화포를 추가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이냐? 민화성, 가연성, 용접, 용단, 전열기구, 또 폭발성, 부유, 분진,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이걸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임시 소방시설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화기, 간이소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 경보기, 간이피난 유도선, 비상조명 등 방화포. 이거는 다 소방시설법에 있죠. 다 있는 거고, 현재는 다 들어와 있으나, 이렇게 설치 기준은, 화재안전 기준에는 아직은 없죠. 그러면 곧 나오겠죠. 만들고 있어요. 화재안전 기준이 없으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 쭉 보시고요. 설치 면제 기준.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대형 소화기 6개나 옥내 소화전 설비죠. 그 다음에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있고요. 결론은 어떻게 쓸 것이냐. 공사 초기에 토목공사 중에도 화재 위험이 있다. 완공 단계에 이르면 인테리어 및 도장 작업도 인해서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전반적인 화재안전 교육 및 임시소방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2023년 7월 1일에 가스누설 경보기 등이 추가 시행되었으니 사전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에서 반영해야겠다. 임시소방시설 언제 설치 계획을 가져가죠? 건축허가 동의할 때 그때 이미 도면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월 1일 날 하는 것하고 그 전에는 하는 것하고 또 그 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결론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성능 위주 설계 시 인명 안전성 평가를 위한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수행 방식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우리 화재 시뮬레이션 있고 피난 시뮬레이션 있죠. 네. 화재 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R셋과 A셋을 구해가지고 A셋이 R셋보다 크도록 해야 OK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피난을 요구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실내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피난을 해야지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수행 방식의 종류를 설명해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보니까, 문제 쉽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성능위 소방 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에 맞춰 공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인명 안전성 평가 방식에 3가지 종류가 있다. 논커플링 방식, 세미 커플링 방식, 커플링 수행 방식 이렇게 있다. 어느 논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것도
국내 시뮬레이션이요, 논커플링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논커플링, 세미커플링, 커플링 수행 중에 어떤 게 제일 우수할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어떤 게? 당연히 커플링이 우수하죠.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서 낸 것 같습니다. 논커플링은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난로 상에서 이 안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세미 또는 커플링 방식을 해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논커플링 방식은 설계자가 특정 지점을 지정한 후에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시뮬레이션 따로, 그다음에 피난 시뮬레이션 따로. 그건 설계자가 이걸 이렇게 합쳐봐가지고 안전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ACS를 도출하고 RCS를 도출할 때 뭐 파이로심이라든지 스마트 파일을 이용해서 ACS를 도출하고 RCS는 뭐 시뮬렉스, 패스파인더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빌딩 엑소더스 이런 걸 통해서 피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미 커플링 방식은요, 동일한 경과 시간상에서 같은 지오메트리 위에 화재 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동시에 피난과 화재를. 그래서 이제 그 논커플링보다 우수하지만 이것 역시 중첩된 시뮬레이션 결과 설계자가 시각적으로 검토해서 대피자의 생사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검증하는 것이 타당성 검증이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 여기서 보면요, 대피자가 그냥 화원을 그대로 통과해버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피난할 때 이렇게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피해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온도가 60도씨 이상의 복사율이 측정됐다. 또는 가시거리가 5m 미만이다. 그런 이 상태는 안전한 상태예요? 안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안전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것까지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커플링 방식은요,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화재 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을 인명 안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현실성이 높고요. 복사열이나 유독가스, 연기의 농도 등 그런 해저드 환경에 따라서 제실자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보행 속도도 변하고 FED 모델이나 RMV, 분당 호흡 속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피난자의 그런 피난 경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성의 흡입량이나 노출 온도에 따라서 에이전트, 피난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그러면 사망 요소까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커플링은요, FDS와 200이나 스마트 파이어를 이제 빌딩 엑소더스 등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링 방식. 그래서 이건 뭐 결론은 뻔하죠. 어떤 걸 쓰자? 커플링 방식 쓰자. 논커플링 방식 한계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방청이 주도해서 화학적 구성이나 물성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설계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또 다양한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의 툴을 개발해서 적용해야 되겠다. 우리 항상 결론에 뭐 써요? 저 영국 거 이런 거 핀란드 거 쓰지 말고 국내에도 이런 시뮬레이션의 툴을 현실에 맞게 개발 좀 합시다. 결론을 한 줄에 항상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그머신 등을 이용해서 핫스모크 테스트, 절차도 작성, 장비의 구성, 기대 효과 등에서 쓰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어요. 포그머신은 말 그대로 뭐예요? 연기 발생. 실제 연기는 아니죠. 안개와 같은 거를 발생시키는 건데 핫스모크. 그래야지 실제 연기처럼 이렇게 전체를. 근데 그게 뜨거운 건 아니에요. 연기가. 효과를 내는 거죠.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실제 화재에서 크죠. 핫스모크 테스트는 실제 연기와 같이 부력을 갖게 해서 연기의 유동성을 파악해서 성능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 물어본 대로 그대로 핫스모크 테스트 실시 절차,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요. 세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재현 설비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때 재현 설비가 실제 어떻게 급기는 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개별 실외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시험 화재 크기를 선정한다. 공조 설비를 충분히 가동 후에 정지한다. 자, 이거는 실제 상황에 공조 설비 가동하잖아요. 평소에도 환기를 위해서. 그 상황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공조 설비를 가동하면 온도 변화도 있고 기류의 흐름도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연기의 유동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시험 구역을 점검하고 연료를 주입해서 이제 화재 시험을 한다.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요.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한다. 이게 실시 절차도가 되겠고요. 핫스모크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의 구성, 연기 발생기, 즉 포그 머신, 그래서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 스모크 플루이드 오일 베이스드에서 FDA 승인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히 안 써도 돼요. 연기 발생기, 포그 머신 하시니까 포그 머신 이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파이어 트레이, 또 연기 가열용 연료, 에틸 알코올, 뭐 실제 보니까 액화 석유가스 쓰더라고. LPG 통 갖다 놓고 써요. 조금만 갖다 놓고. 그리고 옆에 질소가스 안 써놨네요. 질소가스까지 같이 해가지고 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그나 열전대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장비를 구성하죠. 여기에 이제 질소통이에요. 이쪽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가스통까지 생겼죠, LPG통. 그 다음에 여기 송풍기 있죠, 송풍기. 요 앞에 있는 게 포그 머신. 여기서 조합해서 밸브로 조절해가지고 연기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연기를 쭉 이제 실내로 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연기가 층을 이루어서 상부로부터 차죠. 상부로부터. 이게 핫스모크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가 차고 싶은데 차죠. 그냥 아무 데나 다 차는 거죠. 핫스모크니까 이제 위로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뭘 세워놨어요? 유도등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1m 높이의 유도등. 이걸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뭐 직접 자로 앉아도 알 수 있잖아요. 유도등을 세워서 곳곳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기가 얼만큼 내려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연기가 내려옵니다. 이게 식어가지고 내려와요. 이런 테스트를 직접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직접. 한 3주 됐나? 3주. 시험에 나올 줄 몰랐죠. 저도. 핫스모크 테스트의 실시 기대 효과. 천장 연기층의 온도 분포가 중심부에서 가장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냉각이 되죠. 가장자리로 가면은 외기가 변하기 때문에. 실링제 플로우, 파이어 플럼 등의 연기 이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연기가 청결층까지 내려오는지, 1.8m가 내려오는지, 즉 A셋이 R셋보다 큰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소방시설 성능 확인이 가능하다. 재현설비, 스프링클러헤드 화재 감지기의 작동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한계점도 있죠. 이것 가지고 전체 건물을 일반화할 수는 없죠. 우리가 대략적인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비교적 가장 위험한 부분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완전히 맞지는 않죠. 실제 화재 시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네. 다음에 5번째,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과 그에 따른 스프링클러와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그러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뭐예요? 여기 초고층 이 법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은 어디 나와요? 화재 안전 기준 나온 거예요. 법과 기준을 계속 이제 오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은 이런 게 있죠. 소방대가 외부에서 직접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층들이 많죠. 사실 20층이 넘어가면 어렵죠. 구조 활동하기가. 그래서 소방시설도 일반 건축물보다 더 성능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특성 이런 것들 많이 기본적인 문제고요. 초고층 건축물에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이렇게 나와 있고 활동 설비까지요. 화재안전 기준상 고층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또 이렇게 있고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요. 보면은 포소화 설비만 빼고 거의 다 들어갑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물어본 게 고층 건축물, 초고층을 같이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되죠. 공통적인 게 있고 초고층이 있고 준초고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초고층과 초고층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된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저희가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구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또 물어봤죠. 여기는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0층 이상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걸 보고 점수 체크를 해요.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안 들어가신 분들은 좀 아쉽다. 네? 화재 플럼의 발생 메커니즘을 쓰고 광전식 공기 흡연 감지기의 작동 원리와 적응성. 그야말로 기본 문제죠. 아주 익숙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왜 같이 물어봤을까요? 화재 플럼 구조를 보시면 이제 화재 플럼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이제 가연물이 있고요. 연속 화염 영역, 간헐 화염 영역 이렇게 되는 이거 무슨 부분? 부력 화염 영역 이렇게 되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연속 간헐 화염 영역이 이제 가장 이제 격렬한데 부력 화염 영역은요. 다른 공기를 만나서 열이 식으면서 어때요? 더 이상 상승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내 높이가 이게 10m다 이겁니다. 10m. 근데 요 기류가 어디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한 8m 올라가는데 좀 보람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림 보람이. 꼭대기까지 안 닿잖아요. 천장에. 감지기는 어디 설치됐어요? 반지하나 천장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지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능동적인 감지기, 연기를 빨아들여서 직접 분석하는 공기흡입형 ASD 감지기 설치해야죠. 이게 보니까 조합이 딱 맞네요. 그죠?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한계. 뭘 분석해 보니까? 파이어 플럼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감지기로는 어렵구나. 그래서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쓰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화염, 간헐 화염, 부력 영역이 있고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이렇게 샘플 공기를 채취해서 흡입구에 들어가고 흡입 배관을 거쳐서 필터를 거치고 레이저 챔버에서 레이저 빔을 쏴서 화재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제어반에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방식은 클라우드 챔버, 크세논 램프, 레이저 빔 타입 있죠. 그래서 이제 광전식 공기표현 감지기의 적응성이 뭐냐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쓰셔야 돼요. 물어본 게 이제 업무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 전산시나 통신시설, 연기 감지가 어려운 장소, 빠른 공기 흐름으로 연계 희석 및 냉각되고 천정이 높은 공간. 이게 어떤 곳이죠? 무슨 공장? 반도체. 빠른 공기 흐름. 그렇죠? 그다음에 전산실, 극장, 아트리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산실, 아트리움 이런 데는 대공간이죠. 높은 부분이죠. 층고가. 덕트 내부. 유지 보수 작업 시 감지기 접근이 어려운 장소. 천장 속이나 바닥 하부의 공간, 엘리베이터 통로, 높은 천장. 엘리베이터 최상부에다가 연기 감지기 설치하면 이거 유지 관리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기흡입 감지기 파이프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아래 점검 공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안 올라가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감지가 노출되지 않은 시설, 문화재 박물관, 교도소. 피난의 시간이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시설. 열악한 환경 조건. 자동차 설비가 있는 시설로서 만약에 자동차 설비가 동작할 경우에 고가의 소화액제가 방출되는 장소라든지 수송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공기흡입형, 특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화제를 분석해가지고 비화제보도 안 되고 실보도 하지 말고 정확한 화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4교시인데 막상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저는 어려웠어요. 네, 풀면서. 세상에 뭐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근데 직전에 18명을 뽑았죠. 1년 뽑을 걸 한 번에 다 뽑았어요. 그럼 이번 시험에 한 명도 안 뽑겠네요?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알 수 없고, 인원 조절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한 1100명 합격하신 기술사들도 자기 때는 모르고 다 합격하신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합격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느낌은 언제냐면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잠도 안 오고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재밌게 시험을 봤다. 그럴 때는 이제 합격을 생각해 봐도 돼요. 혹시 그러신 분 있으세요? 이번에? 예. 이것도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얘기인데, 합격은 하늘에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기대도 좀 그렇고 실망도 하지 마시고, 결과는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의 경향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또 합격하시든지, 또 못 하셨더라고 다음 시험에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